삼성이 나가면 다 나간다고요. 총리는 2달 동안 뭐 한 건지 당장 해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삼성의 인도 공장 철수 움직임에 따라 인도 현지 내의 반응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각국의 관계자들이 삼성의 마음을 사려고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며 치열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주춤했던 주가도 다시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인도는 삼성 공장 철수로 연쇄적인 국가 부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모디 총리가 2달간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다 갑자기 경찰력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때려잡는 데는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미국 유명 국제학 교수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해당 수업을 들은 학생에 의해 비밀리에 공개된 수업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해당 원문을 번역해 안내드립니다. 저는 미국의 어느 명문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아멜리아입니다. 평소 국제기업 간 인수합병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당연히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 있었던 한 수업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수업이었죠. 우리 교수님은 항상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고 그래서 종종 최신 국제 이슈를 수업 주제로 삼으셨어요. 이날 교수님이 인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하셨을 때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 자체에 큰 흥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의 입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귀가 쫑긋 섰어요. 교수님은 인도에서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삼성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 정부의 태도 변화와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반응이 흥미로울 거라고 하셨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달 동안이나 이 파업을 방관하다가 갑자기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시위대를 모두 해산시켰다고 해요. 교수님은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디 총리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모디 총리는 인도에서 3번째 연임에 성공할 정도로 인도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는 인물이라고 하셨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이토록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주된 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인도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3번째 선거 상황에서 믿지 못할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당연히 인도 언론들은 선거 결과 모디 총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거라고 예상했으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승리하긴 했지만 반쪽짜리 승리였던 거죠. 선거 결과 이후 모디 총리는 지지율이 낮아진 데에 따라 인도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갑자기 모디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진 걸까요? 교수님은 이어서 모디 총리의 다소 강압적인 스타일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언론을 모디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평가가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지율 하락 때문에 최근 삼성 사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또다시 언론을 통제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시위대를 규탄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치인들은 어쨌거나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을 거라 하셨죠. 하지만 교수님은 결과적으로 초반의 미온적인 대처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삼성이 인도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삼성전자가 인도 경제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삼성전자는 인도가 주목받지 못했던 시절 인도 노이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폰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고 했어요. 이 공장 하나만으로도 연간 1억 2천만 대의 휴대폰을 생산했는데 이는 인도의 제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성공 사례로 다른 기업들이 인도에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삼성전자의 인도 투자로 인해 직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가 7만 개에 달하고 간접적으로 연관 산업에서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더불어 삼성전자의 인도 내 생산 공장이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해 인도의 무역수지 개선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삼성은 인도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삼성이 인도 현지 직원들에게 평균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급여와 인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수준의 복지를 제공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삼성은 상생하는 글로벌 기업의 역할에 따라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인도 내 방갈로르와 노이다 그리고 델리에 R&D 센터를 구축하여 인도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을 고용해 최첨단 기술 개발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이는 인도의 기술력 향상과 고급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죠. 삼성전자의 인도 진출은 단순히 삼성 자체의 성장 전략을 넘어 인도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그리고 TV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40% 이상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굳이 인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인도 정부의 갖은 노력과 구애로 인도 시장에 공장을 열기 시작했고 인도 국민들도 이런 삼성전자에 대해 굉장히 애정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인도 소비자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거죠. 삼성은 한국 국민들만큼이나 인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기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삼성에 파업하는 인도 직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삼성이 인도에 많은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질문을 교수님께 드렸더니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인도 삼성 직원들의 파업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미 업계 평균보다 2배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복지 혜택도 다른 외국계 기업에 비해 훨씬 좋았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파업을 할까요? 교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파업이 일어난 배경에는 노조의 역할이 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노조라는 말을 들으니 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단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노동자들은 단순 노조가 아니라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의 노조로 특정 국가의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일부 교수들의 의견이라고 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삼성의 비즈니스를 방해하려는 공작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교수님은 이런 극단적인 강성 노조가 삼성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심지어 노동자들을 매수해 거짓 인터뷰를 하게 하고 삼성을 악질 기업으로 만들려는 노력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수님은 이런 파업의 장기화가 삼성의 생산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주가를 떨어뜨려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단순 파업이 아니라 삼성을 악의적으로 망하게 하려는 의도였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교수님께 특정 국가가 어디인지 여쭤봤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적절한지 잠시 고민했지만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공식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도 국제 정세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고 다른 나라로 이전했을 때 가장 이득을 많이 볼 나라를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 나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제 능력으로는 그런 것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때 다른 친구가 모디 총리는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데는 무슨 이유가 있었냐고 여쭤봤습니다. 2달가량 묵묵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경찰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때려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봤죠. 교수님은 이건 역시 한국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이 대답만 듣고도 한국이 얼마나 인도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생각해 보았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 기업은
바로 현대자동차였어요. 다른 원인도 물론 많지만 현대자동차가 인도 법인을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하셨죠.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인도 법인 상장은 단순한 기업 활동을 넘어서는 대사건이 될 전망이라고 하셨어요. 대형 기관 투자자를 시작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청약도 받을 예정인데 현지에서는 이 사건이 엄청난 흥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인도 증시에 있는 오일머니나 국부펀드 그리고 연기금 등 글로벌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인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거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상되는 공모 규모였는데 무려 4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하셨어요.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면 인도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모디 총리의 속셈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아마 현대자동차의 인도 법인 상장을 잡음 없이 매끄럽게 성공시키고 싶은 것이 모디 총리의 진짜 목표일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성공하면 인도 경제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셨죠. 처음 모디 총리는 삼성전자 파업이 이렇게 장기화될 거란 생각도 못했을 거고 당연히 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파업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 상장일이 다가오면서 태도를 바꾼 것이었죠. 경제적 이익과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한국 기업이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인도 증시의 위상이 높아질 거라고 하셨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교실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도에서 온 라지브라는 학생이었어요. 그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라지브는 인도는 한국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라며 2022년 기준으로 인도의 GDP 성장률은 7%를 기록했는데 이는 세계 주요 경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죠. 다른 어떤 나라도 인도의 이런 성장률을 따라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는 이미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인도 직접 투자액은 약 45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미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미국도 인도와 잘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걸 보면 앞으로 세계 경제는 인도가 주도할 거라 주장했죠. 게다가 러시아와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보통 미국과 친하면 러시아와는 적대적인 관계일 텐데 모디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아주 잘 유지했다고 했어요. 그간 인도와 러시아는 오랜 기간 동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고 해요.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인도와 러시아는 긴밀한 협력을 했었는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어요. 인도는 실용주의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모두 다 취한다고 했죠. 인도의 경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강력하다고 주장했어요. 한국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없이도 충분히 세계 여러 나라와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으니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죠. 인도 학생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끝나자마자 교실 뒤쪽에서 한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중국에서 온 첸이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불만과 자신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 아닐까 싶었죠. 첸은 인도가 중국을 저버린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났어요. 인도는 이미 고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죠. 첸은 중국과 인도는 각각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도가 이런 협력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고 지적했어요. 첸은 인도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틱톡과 같은 중국 앱을 금지하고 화웨이를 5G 네트워크에서 배제한 것은
결국 인도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중국의 우수한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오히려 인도의 손해라고 했죠. 게다가 중국을 멀리하는 건 무조건 인도 자국 산업에 큰 타격이라고 덧붙였어요. 첸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 중국에 옛날엔 20만 건 비자를 발급했는데 왜 요새는 2천 건 밖에 발급하지 않냐고 했어요. 중국인들은 관광산업에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도 관광업은 쇠퇴할 거라고 했죠. 그러자 라지브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에게 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지 정말 모르냐고 했죠. 그의 표정에는 비웃음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라지브는 중국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에 대해 열을 올리며 설명하기 시작했고, 저는 라지브의 말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은 충격적이었어요. 라지브의 말로는 중국 관광객들의 화장실 사용 문화가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인도의 어느 유명 관광지에서 중국 관광객이 공공 화장실 대신 길거리에서 용변을 본 사건을 언급했어요. 라지브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다들 귀를 의심했죠. 라지브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전체적인 국민성의 문제라고 지적했죠. 길에서 똥을 싸는 문제 때문에 인도의 환경미화원들이 데모를 일으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길에서 옷을 벗고 실내를 할 수 있는지 수준이 최악이라고 했죠. 게다가 중국 관광객들은 어딜 가나 새치기를 한다고 했어요. 인도는 타지마할과 겐지스강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사람들이 많은데 새치기 하는 중국인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게다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사진 촬영 금지 구역에서 무단으로 사진을 찍는 등 기본적인 규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차마 다 말을 못할 정도로 중국인들의 민폐 행동이 많은데 이런 행동들에 인도 현지인들이 분노했고 비자 발급에도 제한을 두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국민성을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인들은 관광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했죠. 미개하다며 끔찍한 표정까지 지었습니다. 첸의 입장에선 굉장히 모욕적인 느낌이 들 정도였죠. 라지브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은 서로 불편한 시선을 주고받았고 특히 중국에서 온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첸은 한두 명의 일부 중국인으로 모든 중국인들을 비난하지 말라며 소리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무식한 행동이라며 말이죠. 그리고 인도가 이젠 한국까지 져버린다면 아시아에서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도 중국과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 중국과 한국 같은 선진 기술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 없이는 절대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첸의 말이 너무 중국 중심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첸의 발언이 끝나고 교실이 잠시 정적에 빠졌을 때 영국에서 온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의문과 함께 흥미로움이 묻어났어요. 제임스는 한국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협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핵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왜 인도나 중국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죠. 그러면서 K컬처는 너무 압도적이니 사실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다른 분야를 예로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제임스는 특히 방위산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만큼 단기간에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인 나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현무5 미사일 개발 소식을 언급하며 이것이 한국 방위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어요. 현무5 미사일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로 그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요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다고 해요. 이 미사일의 개발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제임스는 강조했습니다. 제임스는 이어서 한국 방위 산업의 다른 성과들도 언급했어요. 예를 들어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고 또한 FA-50 경공격기도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욱 놀랄만한 건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한국이 따냈다는 건데 이 계약의 규모가 무려
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어요. 이로 인해 프랑스조차 한국을 경쟁자로 삼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한국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냐고 했죠. 그러면서 이미 다들 알고 있다시피 노벨문학상 작가가 한국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이건 이미 검증된 한국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이미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노벨상 수상으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설명했죠. 저 역시 며칠 전 발표된 미국 언론들의 극찬이 떠올랐어요. 다들 한국의 엄청난 문화적 가능성에 집중하며 한강 작가의 작품은 물론 다른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서점에서 연일 매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죠. 제임스는 이런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성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과의 협력이 다른 나라들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곁에 둔 나라들만이 단기간 내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중국과 인도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죠. 제임스의 발언이 끝나자 교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어요. 그러나 곧 중국에서 온 첸이 다시 한번 손을 들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불만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첸은 한강의 소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첸은 한국이 노벨상을 받다니 노벨상의 가치가 하락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중국 작가 찬쇠가 받았어야 했는데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수상이었다고 했죠. 찬쇠는 중국의 카프카라 불리며 매년 노벨문학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었던 작가라고 했어요.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은 작품도 여럿 있었다고 했죠. 보통 노벨문학상이 남녀를 번갈아 수상하는 관례가 있었기에 특히 올해는 여성 작가인 찬쇠의 수상이 더욱 유력했고 그 어느 사이트에서도 한강의 수상을 예측한 곳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한국 문학은 권위도 없고 인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한국이 받을 수 있는지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된다고 했죠. 한국어로도 문학 작품을 쓸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한국은 노벨상 불모지가 아니었냐고 따졌어요. 만약 노벨상이 그렇게 상업적으로 변질된 거라면 차라리 찬쇠가 못 받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죠. 게다가 첸은 한국 내에서도 한강 작가의 수상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냐며 냄비 근성의 민족답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어느 작가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런 작품은 노벨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죠. 한강 작가의 작품 중 소년이 온다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있으며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역사 왜곡 작품이 노벨상을 받은 것에 대해 한국인들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전 세계의 왜곡된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래선 안 된다고 했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첸의 발언이 끝나자 교실은 다시 한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죠. 정말 역사 왜곡을 했던 작품이 노벨상을 받은 거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문학은 그 이전에 어느 문학상에서도 크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없었죠. 일부에서는 로비를 해서 상을 받은 거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반응에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실의 분위기가 점점 격앙되어 가자 교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침착한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께 집중되었어요. 교수님은 먼저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셨습니다. 할리먼의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강 작가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각국의 인터넷 서점들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면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물론이고 소년이 온다, 흰 등 다양한 작품들이 연일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고 했죠. 각국의 대형 서점들은 긴급 주문과 재고 확보에 나섰지만
폭발적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간 한국 작품이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데는 번역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어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세밀한 언어라 다른 나라로 번역할 때 매우 까다롭다는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른 나라로 번역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간 한국 문학이 주목받지 못한 거라고 하셨죠. 그러나 최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번역가들이 한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번역 작업에 참여하면서 판도가 달라졌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이 세계 문학상 수상 후보에 오르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했어요. 단순히 늦게 발견된 것뿐이지 이미 한류 문화로 한국 문화 자체에 대한 흥행은 검증된 것 아니냐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은 그제서야 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기 문화에만 몰두한 나머지 생각이 이상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죠. 첸은 잔뜩 분해했지만 더 이상 뭐라 반박할 만한 이유가 없는지 불만스러운 표정에 혼잣말만 중얼거렸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이제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대해 생각해봤죠. 한국 얘기를 미처 마무리하지도 못했는데 수업이 마무리되었고 친구들은 남아서도 계속 한국 사태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아는 만약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하게 되면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철수하거나 투자 계획을 철회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인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이크는 이제 모디 총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했어요. 지금 취임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 같은데 이번 사태에 앞으로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고 얘기했죠. 아무래도 그간 추진해온 인디아는 모디 총리가 2014년부터 추진해온 핵심 경제 정책인데 삼성은 이 정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혀왔기 때문에 삼성의 철수는 정책 실패를 의미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친구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인도 경제의 전망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인도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외국 투자를 계속 유치할 수 있다면 경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노동법 개정까지 해서라도 인도가 삼성을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시장 가능성을 보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야 하는 거 아닐까 싶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기업의 본거지가 한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미국 강의실에서 있었던 엘리트 학생들의 삼성에 대한 반응 어떻게 보셨나요? 삼성은 오히려 여러 나라의 러브콜을 받고 더 승승장구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동 필름이었습니다.